안녕하세요. 경매 캠퍼입니다.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제22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중편, 지난 21강은 상편이었었죠. 오늘 하편을 해서 끝내려고 그랬더니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주택임대차권, 임차권의 승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대리권 없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임차인 중에서도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개인, 저 또는 뭐 여러분 개개인을 얘기하는데 그 자연인에 대해서는 살펴봤는데 법인은 어떻고 또 외국인은 보호 대상이 되는지 또 채권적 전세, 즉 임대차 계약만 써놓으면 채권적 전세죠. 그리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리고 임차권 등기,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차권의 승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특히 이제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가정공동생활자가 있을 유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분리해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다면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공동생활자가 없는 경우, 즉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골뱅이 해놨죠. 이거는 임차인이 사망 후에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받을 사람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승계를 받는 경우에는 이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이나 채무 등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모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권 없는 자와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되지 대리권 없는 자와는 계약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대리인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 뭐 대리인으로 온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즉 LH 같은 데를 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법인에서 임차주택을 계약을 하고 그 법인이 LH가 선정한 임차인이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은 그 2일부터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인 경우에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데 요거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임차하고 그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다면은 이것 또한 그 2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임차하고 있다가 직원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주택에서. 이런 경우에는 그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지만 그 2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했을 때 들어온 직원의 전입한 날짜가 기준일이 아니고 그 다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전입신고했을 때 그 2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과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이것은 주민등록을 마친 것과 같이 봅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출입국 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려면은 차임 지급이 있어야 라고 제가 써놨죠. 여기서 차임 지급이라는 얘기는 전세인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다 줘야 될 것이고 월세인 경우에는 월세 보증금을 우선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고, 차임 즉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임대차가 아니고 사용대차라 그래서 무상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채권적 전세, 임대차 계약만 해놨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채권적 전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채권적 전세는 임대차 계약하고 돈을 주고 주택을 인조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하면은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시 사용한다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시험을 앞두고 서울에 와서 뭐 한 달 동안 집을 얻어서 세를 얻어서 산다든지, 또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한테 한 달 뒤에 나가라는 이런 유예 기간을 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모텔의 건물 자체가 모텔로 돼 있으니까 주민등록 마치고 입주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주거용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지붕, 기둥, 벽 등이 있어가지고 손쉽게 해체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지어진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비주거용, 사무용이나 공장용, 창고용, 점포용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주거용으로 완전히 꾸며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되는 거죠. 또 주거용 건물 전부를 임대하든 일부를 임대하든 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은 다세대나 아파트같이 호수별로 따로 등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지번 및 호수까지 정확해야 됩니다. 201호면은 건축물 대장상에도 201호, 현재 살고 있는 그 집도 당연히 201호 해야 되겠죠. 그게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 건물 전체가 등기가 한 개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지분만 맞으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습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단독주택인 경우에 1층 살고 있는데 2층이라고 201호라고 표시했다고 해서 보호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임차권의 효력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특히 이제 경매 절차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전입 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주거용 건물 및 대지에도 그 영향이 미치므로 대지의 매각대금하고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서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단독주택의 전세권을 설정하면은 건물에만 설정하게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럼 그 대지의 효력이 미치느냐? 이거는 미치는 게 맞습니다만은 건물하고 토지가 따로 설정돼 가지고 경합시에는 건물분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는데 토지분에서는 늦게 받아가지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 즉 위에 말씀드린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전세권 설정했을 때 그 대지권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건물하고 토지 매각 대금에서 그 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거용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 판단 기준이 공부상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 건물을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이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건물의 종류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부속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준공 미필이든 옥상이든 옥탑이든 뭐 공부상 비주거용이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반드시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임대인이 개조했거나 임대인의 동의하에 주거용으로 개조해서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그리고 또 겸용주택 그러면은 뭐 일부는 주거용이고 일부는 주거용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주거용이 주거되고 비주거용이 종적인 경우에 주임법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 이함과 반대의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든지 비주거용인데 영업용으로 쓴다든지 이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관계라든지 일상생활 영위하는 것 등을 고려해 가지고 합목적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입니다. 주거용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되고 그 전부가 주거용이면 비주거용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 여부는 공부상이 아닌 실제 용도를 보고서 그 여부를 한목적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게 앞에 나온 것도 있었지만 95년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주방이 딸린 커피숍의 임차인이 그 방과 커피숍의 주방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커피숍이 주 사용 목적이고 비주거 목적은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용이 아니다 라는 것이 대부분 판례입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죠. 근데 가치의 도구를 들여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은 주거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오피스텔도 실무에서 그렇지만은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었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로 쓴다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는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에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이라고 제가 써놨죠. 그리고 등기 이후에는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랑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본다 이런 얘기고요. 임차권 등기 비용은 등기 비용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어가겠죠. 좀 많으면 30만 원도 들어갈 것이고 이거는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하다.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은 청구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차권 등기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 권리가 없습니다. 임대차 등기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주택은 민사집행부에 따라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낙찰이 되면 말하자면 소멸된다. 다만 그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 하편으로는 확정일자 부여하는 것과 임대차 기간, 계약의 갱신,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뒤에는 제가 강행 규정이라고 해놨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 규정이고 임차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는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